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27일 일본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동안 사사건건 대립하던 일본과 갑작스럽게 회담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지역 안보 위험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을 최고의 동맹국이라고 지칭하면서 간절하게 한국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 들렀습니다. 불과 20시간 정도 머문 국빈 방문이었지만 한국의 외교, 안보 전체를 휘젓는 태풍의 진원지로 평가받았죠. 이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놓고 개입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중립국인 스웨덴이 올해 2월 나토에 32번째로 가입한 것도 이와 같은 불안 속에서 내려진 국가적 결단이었습니다. 스웨덴이 그동안 지켜온 200년 중립국 역사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 하나로 사라진 셈인 거죠. 러시아의 한반도 게임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남을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이번 한미일 회담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한국 국방수장이 일본을 찾는 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으로 인해 한일 군사협력에도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 정세 평가를 내리고 이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간 3국 국방장관회의는 주로 아시아 안보회의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등다자 국제회의를 계기로 열렸으나 이처럼 한미일 어느 한 국가에서 만나는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한일 안보 협력은 껄끄러운 한일 관계 때문에 미한, 미일 양자 협력의 기초에 미국이 매개 역할을 해먹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나 새롭게 변화될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는 한국과 일본 간의 소통 구조도 갖춘 3자 협력 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당장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도 안보 협력 제도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중이죠. 사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며 이야기도 섞지 않으려고 냉대해 왔습니다.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여러 부문에서 사사건건 한국과 대립했으며 때로는 일반 국민들하고도 의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의견 대립의 저변에는 일제 강점기에 남아있는 감정들이 해소되지 못한 민족적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의 역사의식이나 국민성에서 한국 강점기 한국의 지배국으로서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둔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때문에 해방이 된 지 8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일본은 한국을 지배국이나 기술적 후진국으로 생각해 여러 가지에서 무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특히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매년마다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억지 주장은 2005년 이후 벌써 20년째입니다. 일본은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또 방위성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설명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의 당선 확률 상승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전해지자 일본은 돌연 꼬리를 내린 모양새로 회담을 갖자고 달려드는 판국인데요. 한마디로 한국 내 핵무장론으로 인해 일본의 경계감도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때는 기습 수출 규제와 그에 따른 WTO 제소 등으로 맞물릴 정도로 한국과의 갈등이 컸으나 한국을 견제하는 것만으론 세계 경쟁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서 바라본 한일 관계는 어떨까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 복원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상호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 나아가 일본 정부는 12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는데요.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최근 달라진 한일 관계에 대한 기술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명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국 관련 사진을 지난해 1장에서 올해 4장으로, 관련 내용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각각 늘렸는데요. 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펴낸 외교 청서에서도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이 펴낸 동상백서는 지난해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부터 시작된 양국 관계와 협력을 우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일본 통상백서에도 한국과의 협력을 다루는 페이지가 별도로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협력자로서의 한국의 입지가 확고해진 것은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부터였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곧바로 일본과 수출 규제 해소 작업에 착수했고, 한국과 일본 양국은 그해 4월과 7월 상대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복원했죠. 또 WTO에 제기한 무역 분쟁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올해 4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사이토겐 경산성 대신의 만남으로 이어졌는데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열린 한일 산업동상 장관의 달이었죠. 산업부와 경산성은 친선 축구대회도 열어 실무자 간 교류도 재개할 정도로 친밀함을 보였습니다. 물론 일본의 이런 움직임엔 한국의 핵무장에 힘을 실어주는 미국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흥미롭게도 미국에는 한국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존재합니다. 주로 워싱턴 싱크탱크 연구원들이나 전직 관료의 임을 통해 나오는 의견들이 상당하죠. 한반도 핵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싱크탱크 연구소 더그밴도는 한국 핵에 대해 칼럼을 써냈는데요. 거기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북핵에 직접 맞서 싸울 생각이 없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핵을 허용해 북핵에 대한 남핵으로 미국의 튈 핵공격을 막아야만 한다는 논리인데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국가 존망의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을 대신해 북핵에 맞설 나라에 허용해주는 핵이란 의미이죠. 한국 핵무장이 허용될 경우 미군의 위상이나 기능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군이 북핵에 맞서 싸울 의사가 없다는 것은 곧바로 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보도되는 워싱턴발 한국 핵무기 용인 뉴스의 대부분은 더그밴도의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핵무장 문제를 언급한 인물 가운데는 트럼프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때문에 일본은 트럼프의 이런 발언을 허투루 듣지 않고 주시하는 상황이죠. 올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 핵무장에 대한 모범 답안이 어떤 식으로든 나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는 일본으로서는 한국과 회담을 가지고 친밀하게 지내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인데요. 한미일이 공개적으로 결속력을 과시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운데 한국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 협력해 만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이번 한미일 회담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력을 갖추고 이런 일을 잘 대비해온 한국은 사상 최대의 수출을 성사시키면서 그동안 선진국들의 시장이라고 평가받던 유럽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침투에 프랑스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며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유럽연합 회원국을 두고 폴란드처럼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면 유럽연합 차원에서 국가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의 새로운 총리 도널드 투스크는 유럽연합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산 방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이전 폴란드 정부에서 진행된 한국산 방산 도입 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이러한 변화에 우리나라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상 한국산 방산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유럽연합, 그 중에서도 독일과 프랑스로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거 없는 루머가 아니라 폴란드 정부의 공식적인 행보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KF-21 기술 유출로 인해 우리나라 연구진 국민 모두 꼴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해당 자료는 올해 초 유출된 것이 아니라 이미 7년 전 유출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자세한 유출 경위는 파악 중이지만 해당 자료엔 이미 KF-21의 설계 도면인 카티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론적으로 카티아만 있다면 KF-21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기에 사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해당 기술이 인도네시아를 통해 다른 국가로 판매된다면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적성 국가에게 KF-21의 기술적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각에선 인도네시아 측이 이미 7년 전부터 KF-21의 기술 설계도면 카티아를 확보했기에 한국에게 분담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야 모든 상황이 퍼즐 맞춰지듯 이해가 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어쩌면 이것보다 심각한 일이 유럽 폴란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는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로 언제든 계약 파기를 하거나 시제기 제공 불가 등의 조치로 우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폴란드의 경우는 40조 원의 수출 대금 중 대략 80% 이상 우리가 대출을 제공했으며 최악의 경우 대출금 회수를 못한다면 폴란드에게 돈도 주고 기술도 주고 방산무기까지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유럽 방산 진출의 허브로 폴란드를 선정하고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K2흑표 공장을 건설하여 자주포와 전차 생산은 물론 유럽 각국의 한국산 방산 장비 유지 보수를 맡기려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폴란드의 한국산 장비에 대한 기술 습득이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폴란드가 우리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지 않고 신뢰를 주었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근 폴란드의 행보는 사실상 한국산 기술을 유럽에 팔아넘길 수도 있다처럼 들리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바이마르 삼각회의 일명 독일, 프랑스, 폴란드의 회의에서 폴란드 부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을 겸임 중인 카미시 장관은 차세대 유럽 전투기 및 전차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타진했습니다. 프랑스가 개발한 라팔 전투기와 독일이 개발을 주도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넘어서 전체 유럽연합 회원국이 채택할 6세대 표준 전투기를 독일, 프랑스의 합작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으며 추가로 차세대 전차 사업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체할 5세대급 전차를 개발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와 독일은 충분한 기술력과 자본이 있지만 폴란드는 바이마르 삼각동맹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도 현재까진 내세울 게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차세대 전차와 전투기를 개발해 전 유럽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국가답게 EU의 영내 방산법까지 개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밑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 매우 저렴한 인건비로 부속품 생산 공장을 만드는 정도로 예상되지만 이 정도 역할만 가지고 차세대 전투기와 전차의 핵심 파트너 국가가 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폴란드가 확보한 한국의 K 전차와 K9 자주포를 통해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술력 자체는 독일, 프랑스가 좋을 수는 있어도 한국의 기술 표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정비성 향상 등 부가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통해서 충분한 기술 도입을 이뤄낸 뒤 그 기술을 가지고 프랑스, 독일과 협상을 하여 차세대 방산무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폴란드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선 기술력도 없는 폴란드가 요즘 가장 눈부신 발전을 해온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등의 기술을 가져다주면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참여국으로 합류하게 한 다음 생산된 전차와 전투기를 폴란드에게 판매하면 바이마르 3개국이 서로 원하는 니즈가 맞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독일, 프랑스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 기술을 노리냐고 반문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한국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 기술력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부분만 모아 제작한 것입니다. K2흑표의 경우 러시아 불곰 사업으로부터 얻어낸 러시아 전차의 기술과 미제 전차의 기술 독일제 엔진을 장착하여 개발을 시작했으며 K9 자주포 역시 미국의 기술이 뿌리가 되었으며 끝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K9과 K2 흑표에 탑재되던 독일제 엔진 역시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과거엔 이런 지상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선 탑재된 엔진이 독일산이었기에 독일의 허가가 필요했고 실제로 중동 수출이 확정적이었지만 독일의 반대로 수출이 무산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독일제 엔진을 탑재하는 동안엔 유럽 내 수출에서도 독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한국산 엔진, 파워팩을 자체 개발하면서 해외 수출 걸림돌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이런 자체 개발 속도는 독일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한국 방산이 빠르게 발전하여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할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독일과 프랑스는 자신보다 기술 수준이 높건 낮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한국산 방산의 기술력을 참조하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 나오는 KF-21 프로젝트 참여 목소리 또한 비슷한 원리입니다. 전투기 기술이 전무한 폴란드 내부에서 KF-21 개발에 참여하면서 전투기를 도입하고 개발에 참여했다는 명목으로 KF-21 공장과 창정비를 자국에서 진행하게 되면 한국의 모든 것이 담긴 전투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폴란드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며 궁극적으로 유럽의 차세대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폴란드에겐 한국의 기술력은 독일과 프랑스와 협상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현재 KF-21의 기술 탈취 시도를 비롯해 한국산 방산 기술 탈취 시도는 분명히 실제합니다. 거기에 더해 자본도 기술력도 없는 폴란드가 어떤 명분으로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차세대 방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것인지 독일과 프랑스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여 역시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무기를 공여하면 가장 좋아할 곳은 유럽이고 유럽이 군사적으로 안정되면 될수록 한국산 방산을 도입하려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하려 시도할 것이기에 한국이 아무리 러시아 측과 마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유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유럽 내에서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핵심 물자가 소규모 형식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게 되면 실전 데이터를 쌓을 수 있어 수출에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지금도 한국을 향해 계약한 금액 전부 주기는 어렵다라며 20조 원가량의 추가 대출을 요구하기도 하며 자신들이 확보한 박격포와 무인기 등 방산 장비를 구매해달라는 황당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폴란드의 박격포, 무인기 등의 장비가 우리가 보유한 장비보다 좋았다면 죗값을 치르고서 폴란드의 방산물자를 사왔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폴란드가 제안한 장비보다 훨씬 좋은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에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폴란드도 한국에 보유한 장비가 더 뛰어나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정말 염치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폴란드가 한국 기술을 가져갈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위험한 건 사실이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폴란드에게 모두 투자하는 건 패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받을 건 받고 거래를 해야 하며 못 받는 경우 주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월 19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한반도에서 엄청난 병력을 주둔시켜 얻는 게 뭐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프 덤포드 합참의장 우리는 28,500명의 병력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본토를 방어할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로스앤젤레스 도달에 38분 걸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때
특별 접근 프로그램으로 얻을 수 있는 알래스카에서 15분 걸리던 것을 7초 만에 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점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었다. 이 비화는 위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밥 우드위드가 2019년에 출간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429-432쪽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들 배치에 대해 우리는 한국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을 돕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는 트럼프 271을 준비하는 싱크탱크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AFPI가 현지 시간 9일 주한미군은 미국과 중국의 전면 충돌 제너럴 컴플릭트를 발생하면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 크루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 논쟁이 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국정 과제를 제안하는 AFPI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AFPI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 미국 안보에 대한 미국 우선 접근법에서 한국, 일본과의 강력한 동맹과 대규모 미군 주둔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만정을 유지해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AFPI는 트럼프 17일 행정부 참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고위직 후보들에게 국정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AFPI는 중국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한국과 일본, 쿼드 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만보협의체, 오커스, AUKUS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등의 강력한 영내 동맹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 3만 명에 가까운 미군은 가공할 만한 한국군과 함께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이 전력은 김정은 정권을 자극해 한반도의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중의 군사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가 휘말릴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은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가 한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군을 한반도의 인질로 붙잡아 뒤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트럼프 싱크탱크로 불리는 AFPI는 차별화된 시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실제 2021년 완성된 평택 주한미군 기지는 현재의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산 주한미군사령부와 비무장지대 DMZ, 인근인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 미 사단 등을 옮겨놓은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 기지가 됐습니다. 서해 한국까지 갖춘 평택의 위치상 북한의 남침 때 미군의 자동 개입을 이끌어내는 인계철선 역할은 거의 사라지고 명실공히 대중국 견제 전초기지라는 의미가 더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으로서는 제일 서쪽 서해 평택에 중국에 대한 최전방의 주한미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일미군 그리고 괌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이 안전한 것이고 결국 태평양 전체가 미국 바다가 될 수 있는 것. 또 정세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동의한 것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 사령부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AFPI는 이날 공개한 외교안보정책 제언집에서 주한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 불평등한 부담 나눔 버던 쉐링이라 표현하며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지 위협정 SOFA 5조 1항에 보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한국 측에 부담시키지 않고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면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되고 반면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SMA 1991년 체결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 포럼이 제시한 2016년 미국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분담률은 41%였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의 청문회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50%가량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도 주한미군 주둔의 50%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한국을 공짜로 보호해주는 것처럼 말하며 비용을 5배에서 최대 10배나 더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는 한국 방어 임무를 넘어서는 미국의 대중 및 대러 군사전략 수행의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방위비분담금의 틀과 취지를 넘어 해외 미군 지원과 주한미군의 한국 영역 외작전 비용을 한국이 대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한국 방어 목적의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그 취지를 이제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위비분담금이 미국 본토 방어가 주임무인 성주 사드기지 공사비와 해외 미군 장비 정비비에도 불법 사용되는 등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본래 취지를 미국 스스로 부정해왔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가 대북 방어가 아닌 대중임무 수행으로 사실상 바뀐 상황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도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1975년 미국 하원군사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임스 슐레진저 당시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하.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군사적 큰 위협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반도는 4대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주한미군 주둔은 정치적인 중요성이 있으며 1940년대와 1950년대와는 판이하다. 라고 말이죠. 이는 명백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한민국 주둔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전선에서 적대국의 정보를 수집, 감시하며 유사시에는 전초기지, 선봉부대로 주한미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한국에서 미군의 갑질은 유독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1976년부터 미군이 철수를 선언한 1992년 전까지 미군에게 기지 사용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마나스 미군 기지가 주둔했던 시절에 미국이 기지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주둔 목적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한미군도 주둔 목적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 방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둔이라면 그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대중국 견제로 인한 미군의 주둔으로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발간된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회고록을 보면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번 주장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를 만류하며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때 우선순위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달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생각으로 했던 말이 5년 뒤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유사시까지도 포함된 만큼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가 인상된다는 의미는 향후 미국의 여러 분쟁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매년 편찬하는 연례보고서인 미군기지 구조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기지의 3분의 2가 글로벌 군사전략상 핵심 지역들로 꼽히는 독일, 일본, 한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방위비 분담 규모와 구조에선 확연한 차이가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첫째, 미국과 맺은 소파 협정과 별개로 거액의 미군 해외 주둔비를 매년 지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두 나라와 달리 독일은 한때 미군 주둔 비용 상당의 미국산 무기나 채권을 사준 적은 있지만 이는 직접 지원과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1975년 이후 미군의 분담금 성격의 돈을 주지는 않으며 미군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은 임대료 및 세금 면제 등 간접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비록 미군 주둔비 총액에 있어서는 일본의 지원액이 한국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 총생산, 즉 GDP를 기준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일본 대비 직접 지원비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국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담금 2019년 1조 389억 원이 전 세계 최고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주한미군의 월급까지 한국 정부에 떠넘기면서 50억 달러 6조 원의 주둔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던 바, 이는 한국의 2020년 외교통일 예산 5.5조 원보다도 많은 터무니없는 액수였습니다.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한 근거는 미 국방부가 2019년 발간한 자료에서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이 5조 2.352억 원으로 추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을 다 우리더러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군대나 우리가 고용한 용병도 아닌데 말입니다. 6조 원이면 한국인 60만 명에게 해마다 1천만 원씩 나뉘줄 수 있는 돈입니다. 미국이 분담금을 뜯어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가능성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 자료에는 주한미군 주둔비 중 인건비가 약 2조 4천억 원, 운영 유지비가 2조 6천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는 평균 8.2억 달러였고 최대 11억 달러를 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는 11억 6천 달러, 약 1억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미국은 갑자기 운영 유지비를 2배로 늘려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에 더 많은 주둔비 지원금을 뜯어내기 위한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 세금으로 미국 국경 장벽 건설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9월 미국은 멕시코와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주한미군에 배정된 예산 845억 원을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미 의회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자 주한미군에 배정된 돈을 뺏은 것입니다. 이 돈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전시지휘통제소 CP탱고와 전북 군산 기지의 무인기 경납고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럼 미국은 이곳에 들어가야 할 돈을 어떻게 메꿀까? 각종 언론에서 미국은 이 돈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분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로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이지만 사실상 우리 세금으로 미국의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셈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통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집행되지 않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다 합쳐 2조 원가량입니다. 당시 주한미군 분담금 2배에 달하는 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미국은 자국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면서도 남은 금액으로 이자놀이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2014년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신한은행에 모아둔 주둔비 지원금을 예치해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계대출 이자를 내면 그 돈이 다시 주한미군 손에 쥐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통사는 당시 주한미군이 이자놀이로 착복한 소득이 최소 3억억 원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비 지원금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한미 SOFA 7조 영리활동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주한미군은 우리가 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트럼프가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작전지원비입니다. 전략자산이란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같이 상대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 전략자산에 대한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우리가 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개 비용이야 그렇다 쳐도 이 작전지원비에는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하는 항행의 자유작전 비용과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하는 호르무즈 협의체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중국과 싸우는데 우리더러 물주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이란,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서 좋을 게 없으리란 건 명백합니다. 미국을 위해 전 세계에 돈을 뿌려가며 적국을 양산하는 꼴입니다. 사실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SOFA에는 한국은 미국의 시설과 토지 등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 등 주둔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인건비나 작전 전개비를 한국에 요구하는 건 한미 SOFA 위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특별협정에도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인건비를 떠넘길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작전지원비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상호방 위조약은 한국 방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중국해나 호르무즈 협의체 같은 작전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한미상호방 위조약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한미 합의 위반이자 심각한 외교 전횡입니다. 이럴 거면 협상은 왜 하고 합의는 왜 맺을까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은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안보는 안보대로 해치게 되는 일입니다. 트럼프야, 미군 싹 빼라.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유난히 향상된 스텔스 기능과 함께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 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신형 잠수함의 공식 명칭이나 성능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을 면밀히 살펴본 직후 이 잠수함이 기존 잠수함들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부 돛부분의 각진 형태가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신형 잠수함은 과거 외신에서 타이프 39C라고 이름 붙인 잠수함과 같은 기종으로 공기 불요 추진체계 AIP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독특한 모양의 돛은 적의 능동형 음향 탐지기 액티브 소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중국 해군이 공개한 영상과 CCTV 보도를 볼 때 이 잠수함이 이미 작전 수행 단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강화했고 각진 돛으로 탐지 회피 기능을 갖고 있다. 중국이 잠수함에 이렇게 유난히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수함은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탐지되는 순간 잠수함의 생명은 끝난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핵잠수함은 대만 어부에게 탐지될 정도로 완성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과연 스텔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지난 18일 대만의 한 어민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핵잠수함이 수면에 떠오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SNS에 공유되자 은밀한 작전 수행이 생명인 잠수함이 떠올라 어민에게 포착되다니 이걸 과연 핵잠이라고 할 수 있냐며 조롱이 쇄도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지난 18일 대만 서해안에서 약 200km 떨어진 대만 해협에서 한 대만 어선이 촬영한 중국 핵잠수함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급 탄도미사일 발사 핵잠수함으로 보이는 함선 표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포착한 것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얕은 대만 해협에서 수심이 깊어지는 남서부 해안의 전략적 수역은 잠수함이 매복하기에 좋은 곳이라 최근 이 수역이 중국 대만 미국군의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은 한 번에 수중에서 수개월간 활동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잠수함 비밀 임무는 거의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중국의 이 잠수함은 중요한 임무 중에 이렇게 대만 해협에서 떠오른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날 사고가 오작동으로 잠수함이 수면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 해협 중간선이나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 구역 ADIG로 거의 매일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하자 취임 사흘 만인 23일 6해 공로캐군 합동으로 대만 본섬의 사방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대만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에 떠오르고 말았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무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 잠수함은 적어도 서해에서의 작전은 어려울 듯합니다. 한국은 지금 다른 방산 무기뿐 아니라 무인 수상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정학적 야욕을 드러낸 푸틴의 자존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림 대교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길이 12마일의 크림 대교를 건설했는데요. 크림 대교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 1순위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상정 USV 푸틴의 자존심 크림 대교를 공격한 것인데요.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무인 수상정 한 대가 크림반도 아래로 서서히 접근하다가 폭발을 일으키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에는 최대 850kg의 폭발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폭 보트형 무인 수상정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본거지인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을 공습할 때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인 수상정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개발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현대전장에서 가격 대비 엄청난 공격력으로 가성비가 돋보이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무인 수상정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상정은 한 대당 가격은 25만 달러로 알려졌는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대당 200만 달러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무인 수상정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미 무인 수상정 개발에 뛰어들어 LIGNX1과 하나시스템이 이 분야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방위사업청을 통해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 설계 사업을 공고했는데요.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방산 라이벌인 두 회사 LIGNX1은 해검 시리즈를, 하나시스템은 해령 체계를 내세워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니진X1의 해검 시리즈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과제별 목표에 따라 감시정찰 기능 강화, 무장 기능을 추가했고 유무인 복합 기능 등을 확대했습니다. LIGNX1의 해검 시리즈 중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검2는 수상수 중 정찰용 무인 수상정으로 강한 조류에서도 기뢰나 착저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검3는 연안 경계 및 신속 대응 무인 경비정으로 장 전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 전방에 12.7 중기관총뿐만 아니라 후방에 2.75인치 유도로켓 발사대를 장착하고 자폭형 드론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무인 수상정 연구 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한화는 2024년 4월 무인 수상정 해령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완성도가 낮은 시제품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탐지 능력을 가진 수상정을 만드는 것은 바로 가능하지만 정말로 무인으로 기동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하나시스템은 불과 2달 뒤 세계 최초로 실전 훈련을 성공시켰습니다. 하나시스템이 자랑하는 무인 수상정 해령 SEHHOST은 적외도 위성을 활용한 원격 통제 기술을 적용해 작전 운용 시 통신 음영 구역 및 통제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아 미래 해군의 유무인 복합 체계의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장 12M, 중량 14T의 해령 시 GHOST는 탑재된 무인 수상정 및 드론과의 협업으로 수색 및 감시 정찰 능력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로 주변의 해상 상태를 인식해 최적의 안전 운항을 수행하게 하는 파랑회피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위성과 연결된 무인 수상정을 잘 활용하면 북한, 중국의 잠수함 탐지는 물론이며 중국 불법 어선 단속에도 엄청난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방산 라이벌 LIGNX1과 하나시스템이 이번 방위사업청의 무인 수상정 수주전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해외 수출 때문입니다. 리서치 업체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무인 수상정 시장 규모는 2023년 8억 9,400만 달러에서 2033년 31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무인 수상정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인 탓에 LIG와 하나 두 회사 모두 트랙 레코드가 중요한데 세계 5위 수준인 한국 해군에 선택받고 납품한 무인 수상정이라는 점은 해외 시장 공략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회사가 선택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화는 최근 해상력 장악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최근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을 통해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가 이제 국내를 넘어 미국 조선소를 처음으로 인수하고 미국 현지에서 선박 제작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화가 약 1,380억 원에 인수한 필리 조선소는 미국 연안을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미국 존스법 존즈 액트에 따라 본토 연안에서 운항하는 상선을 건조해왔고
1997년 이후 미국에서 건조된 대형 상선의 약 50%를 공급해 왔습니다. 상선뿐 아니라 미 교통부의 대형 다목적 훈련함, 해상 풍력 설치선 등 다양한 선박을 건조한 경험도 있는데요. 필리 조선소의 규모는 미국 최대 규모인 길이 330m, 너비 45m 독다크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은 약 5,800억 원입니다. 과거 한국 조선사들이 저렴한 인건비 등을 고려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화가 이렇게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상선 시장 확대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의 군함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 K2탱크,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어 무인수상정 등 경쟁력 있는 방산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 본토에까지 거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화의 파격적인 행보는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TSMC의 성공에는 대만 반도체 산업의 대부라 불리는 창업자 장중모우 모리스 창 전 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달 말 대만 경제지 차이신을 비롯한 언론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반도체가 쇠퇴한 데 반해 한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계는 한국 반도체를 비하하고 평가절하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 장중모우에 대한 답변도 그런 부분을 기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의미였지만 장중모우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며 장중을 슬렁이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바와 NEC는 정말 훌륭했다. 당시 일본은 CPU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강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인텔을 압도해 사업에서 철수시킬 정도로 막강했다. 장중모우 전 회장은 1980년대 일본 기업들에 대해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반도체 산업 쇠퇴 원인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여러 주장이 있지만 압축된 원인은 기업들이 시대 변화에 의한 글로벌 흐름에 따라 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고집을 내세우다 갈라파고스화돼 버렸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는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기술이 밀리면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85년 미국 주도하의 플라자 합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1 240엔이었던 N달러 환율은 1987년 말 $1 120엔에까지 하락하면서 일본 반도체 제품이 수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해 미국 제품에 밀렸고 또 한국 제품의 저가 공세까지 직면한 것이 결정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놓친 것이나 플라자 합의는 일본 반도체 몰락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중 하나에 늘과하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이유를 삼성전자의 등장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이건희 회장 등 인재들이 많았지만 히타치나 도시바, NEC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마저 인재를 앞세운 삼성전자에게 자리를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장 전 회장이 한국과 미국, 일본 반도체의 희비를 가른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 건 출중한 라오반 경영자 또는 리더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에도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이건희 전 회장과 같은 유능한 리더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 전 회장은 뛰어난 라오반은 라오반 중에서도 1000명 중 1명 나올까 할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 그런 한 명인 이건희 씨가 시대를 만들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장 전 회장은 1989년 대만에서 이 전 회장과 아침 식사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벌써 휴대전화의 잠재력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하고야 마는 용기가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극도로 커진 상황의 향후 반도체 업계 전망에 대해서 그는 반도체 수요 급등으로 거의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모든 제조사에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이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 고 했습니다. 그는 1년 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강연에서 TSMC를 위협할 경쟁자들에 대한 의중을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과 중국은 기술 수준에서 대만의 라이벌이 될 수 없고 미국 역시 대만을 앞서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성전자는 매우 강력한 라이벌이다. 양국은 비슷한 장점을 공유하기 때문이며 또한 반도체 인재 수준이 높고 높은 기술을 기반화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들도 반도체 분야에 진입하고 싶어하고 또 일부 기업들은 과거의 영광을 재차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백 조를 쏟아 부어가면서도 반도체 굴기를 이루려는 것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산업 분야의 절대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업이익률 때문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일본 모든 전자기업들이 내는 이익을 보다 많은 것은 반도체 때문입니다. 일본 전자회사들이 기를 쓰고 삼성전자를 따라 잡으려고 연합해서 총력을 펼쳐도 어렵다는 말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분야를 다루는 기업은 높은 매출과 함께 그 어떤 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마케팅 비용에 많은 금액을 쏟아넣는 제조사나 유통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5% 안팎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현대자동차가 5.7%, LG전자 5.2%, SK텔레콤 7.2%, 롯데케미칼 2.9%, 네이버 22.9% 등입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LG전자 생활가전사업부는 지난해 1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고 오리온은 식품업계임에도 불구하고 1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영업활동 비용이 발생하는 가전과 식품산업에선 좀처럼 이루기 힘든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조업체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애플의 경우 통상 2030%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8%로 높은 편이지만 이와 비교도 할 수 없는 50%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입니다. 국내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평균 30%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지만 호황 시기에는 50%까지 치솟는데 이는 고부가가치라는 반도체 산업 특성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가전, 식품에 비해 마케팅 비용도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마진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투자된 비용도 비슷한 가운데 상품을 팔지만 같은 시간에 누구는 5천원을 벌고 누구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슈퍼홀로 불리는 네덜란드 장비업체 ASML의 영업이익률은 독보적입니다. ASML은 극자 외선 EUV 노광 장비를 지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라 실적도 지난해 매출 186억 유로 약 25조 원에 영업이익 98억 유로 약 13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1%, 영업이익은 44% 늘면서 영업이익률은 무려 52%에 달합니다. 높은 수익성 비결은 EUV 노광 장비 때문입니다. 1대당 2천억 원에 달하지만 첩단 공정에서 필수 제품으로 꼽히며 2년 사이에 500억 원이나 올렸지만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ASML은 총 42대의 EUV 장비 중 대만이 44%, 한국 35%, 중국과 미국,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35%, 중국과 미국,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TSMC는 지난해 매출 1조 5,874억 만 달러 약 69조 원, 영업이익 6,450억 만 달러 약 28조 원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41%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 양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각각 31%, 29%인데 두 회사는 2018년 반도체 슈퍼호황 시절에는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면서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52%,
SK하이닉스는 5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이윤입니다. 따라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면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중모우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과 인재 양성론을 들었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도전 정신과 끈질김, 성실함, 그리고 승부정신 등을 꼽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기질인데 장중모우 전 회장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과감한 승부정신입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와 특정 종목에서 경쟁 관계에 돌입했을 때 패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승부정신 때문입니다. 20년 전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 세계의 언론은 한국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그런 말이 가장 많이 나왔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국민조차 그런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평가가 맞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경제는 피폐되어 수출은 크게 줄어들었어야 맞는 얘기고 중국에 의해 대부분 무너졌어야 맞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위세에 눌려 길을 못 피고 일본 경제는 한국 때문에 일본이 이 지경 됐다는 통탄의 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을 압도할 것이라는 중국 역시 지금도 한국의 기슬을 빼낼 기회만 엿보면서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척하지 않으며 시기심과 질투, 콤플렉스에 의해 한국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중국이 내세우는 타도 목표는 미국, 일본이 아니라 타도 한국입니다. 한국만 잡으면 중국은 세계를 석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만은 70년 전부터 모든 면에서 한국에 비해 월등하게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게 뒤처진 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25년이나 늦은 후발주자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은 대만에 훨씬 뒤져 있지만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것은 2030년입니다. 아직 8년이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